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제가 지금 예술가의 일이라는 책을 보다가 좋아서 몇 페이지 읽어볼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주를 떠도는 음악 글렌 굴드. 피아니스트 1932년에서 1982년. 20세기를 수놓은 피아니스트를 조금만 나열해보자. 압도적인 기교와 표현력을 지녔던 호로비츠, 쇼스타코비치를 감동시킨 리히테르, 쇼팽 최고 권위자 루빈스타인, 소련의 보물이었던 길레르스, 이들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인물엔 피아노 여제 아르헤리치, 18의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있다. 누가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인지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 하지만 20세기 피아니스트 중 가장 독특한 인물을 꼽는 데는 클래식 음악 팬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당연히 글렌 굴드다. 글렌 굴드는 천재는 괴짜라는 세상의 편견을 공고하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굴드의 기행을 다 소개하려면 꽤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다. 굴드는 한여름에도 긴 코트와 장갑을 착용했다.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병적인 건강 염려증 탓에 악수도 하지 않았다. 에어컨이 켜진 식당에도 안 들어갔다. 피아노 조율사가 인사 차원으로 굴드의 등을 가볍게 툭 친 적이 있는데 굴드는 이 터치 때문에 손가락 2개가 마비됐다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땐 연주에 심취해 허밍을 했다. 녹음 기사는 굴드의 흥얼거림을 차단하기 위해 방독면을 씌우기도 했다. 굴드는 피아니스트에게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 쇼팽의 음악을 두고 지나치게 낭만적이라서 싫다고 말했다. 굴드의 연주도 그의 기획만큼 독특했다. 굴드는 기존 문법에 관심이 없었다. 아무리 위대한 악보일지라도 굴드의 기를 죽이지 못했다. 굴드는 고전의 권위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밀어붙였다. 세계 최정상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과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30살 굴드. 번스타인과 굴드는 공연 전 브람스 곡 해석을 두고 기싸움을 했다. 승자는 끝내 굽히지 않은 굴드였다. 번스타인은 청중에게 "너는 이런 스타일의 연주를 원하지 않았다"며 해명까지 하고 굴드의 요구에 맞춰 매우 느린 템포로 브람스 곡을 이끌었다. 독특한 연주 자세도 굴드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는 피아노 속으로 들어가려는 듯 허리를 숙이고 건반 쪽으로 머리를 푹 박은 채 연주했다. 몸도 가만히 두지 않고 전후 좌우로 비틀었다. 이 우주엔 나와 피아노밖에 없다는 듯이 심취한 모습이었다. 이 모든 굴드의 스타일은 점잖은 클래식 음악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이다. 그럼에도 관습, 예의, 규칙을 깨부셨던 굴드의 자유로움의 매력을 느낀 팬도 늘었다. 청중들은 황홀경에 빠져 피아노를 연주하는 굴드에게서 예술가의 영롱한 기운을 느꼈다. 굴드라는 이단아는 클래식 음악 변방에서 태어났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 굴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도 않았다. 음악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성장했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굴드 역시 3살에 악보를 읽고 5살에 작곡했다는 등의 천재다운 일화를 많이 갖고 있다. 10대 때 캐나다 콩쿨에서 상을 휩쓸며 조금씩 이름을 알렸다. 갓 20살을 넘긴 굴드는 1955년 뉴욕에서 데뷔 공연을 했다. 공연에 참석한 음반사 관계자가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앨범 제작을 제안하고 녹음실로 초대한다. 굴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1741년 바흐가 한 백작의 불면증 치료용으로 만든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32곡으로 구성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세상을 잠재우겠다는 듯 평화로운 선율로 시작한다. 첫 번째 아리아를 기반으로 30개 변주곡이 이어진다. 잔잔한 아리아와 다르게 1번 변주곡은 빠른 템포로 연주된다. 나머지 29개 곡은 빠르게, 느리게, 경쾌하게, 차분하게 변주하며 제각각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마지막 32번째에선 다시 첫 번째 아리아가 흐른다. 즉 1번과 32번은 똑같은 곡이다. 아리아가 30개의 여정을 마친 후 기환하는 구조다. 네,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잠깐 읽어볼게요. 1896년생 나혜석과 1982년생 김지영. 나혜석, 화가 1896년에서 1948년. 예술은 금기의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예술가의 기행은 다소 용인되기도 한다. 피카소, 로댕, 클림트, 디에고 리베라 모두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유명하다. 피카소의 연인 중엔 그보다 40살 어린 여성도 있었다. 배다른 자식도 여럿 뒀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로댕은 조수였던 까미오 클로델과 사랑에 빠졌다. 당시 그에겐 오래된 연인 로즈 베레가 있었다. 두 여성 사이를 오가던 로댕은 끝내 로즈 베레에게 정착하며 까미유의 마음에 정을 박았다. 버림받은 까미유는 그 충격으로 여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평생 독신이었던 클림트는 전리품 모으듯 그림 모델이 된 여성들을 꿰어 잠자리를 가졌다. 클림트가 죽자 유산 상속을 요구한 사생아만 14명이었다. 민중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죄질은 유독 나쁘다. 그는 아내 프리다 칼로가 유산을 겪고 몸을 추스리는 동안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 모든 난장에도 피카소, 로댕, 클림트, 디에고 리베라는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는다. 이들에게 많은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공한 남성의 권리로도 여겨진다. 반면 역사는 남성 예술가 곁을 스쳐 지나간 여성을 뮤즈라는 단어로 뭉뚱그린다. 남성 창작자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기억한다. 시도 때도 없이 뮤즈를 갈아치운 남성 예술가는 수두룩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여성 예술가의 남성 뮤즈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지금도 생소하다. 세상은 자유로운 여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찍어 눌렀다. 여성을 타자화하는 영역은 예술계뿐만이 아니다. 여경, 여교수, 여의사, 여감독, 여배우 등 굳이 열을 붙인 단어는 여전히 많다. 이 거대한 모순의 의문을 제기하고 온몸으로 맞서다 무너졌지만 끝내 부활한 여성이 있다.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이다. 1923년 동명이라는 잡지에 문제의 칼럼이 실렸다. 글 제목은 모된 감상기. 나혜석이 자식을 낳은 후 엄마가 된 기분을 기록한 글이다. 나혜석은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모성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얼마간은 사회의 강요가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을 부정하진 않았다. 피부치와 교감할 때의 행복도 알고 있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육체 고통과 양육을 하며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뤄야 하는 여성의 현실을 모성 두 글자로 묵살하는 사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숭고한 모성애는 여성을 올가매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모된 감상기가 발표된 다음 날 같은 잡지에 반박 칼럼이 실렸다. 익명의 필자는 임신은 여성의 거룩한 천직이며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나혜석을 꾸짖었다. 나혜석은 굽히지 않았다. 반박글에 다시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일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으리라고 확신했다. 나혜석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네, 이후에 글도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술가의 길 조성준 지음 작가정신에서 나온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삶을 한번 엿보고 관심 갖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